이게 어디서 남의 집 귀한 아들 앞길을 막아. 당장 이 이혼서리 도장 찍고 나가.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하늘은 마치 거대한 슬픔을 참다 못해 터뜨린 듯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경기도 근교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는 평소의 고요함을 잃고 거센 빗줄기에 잠겨 있었다. 담장 위로 뻗어나온 수잎 소나무들이 바람에 몸을 비틀며 괴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정막을 깨는 것은 날카로운 비명과 고함이었다. 이게 어디서 남의 집 귀한 아들 앞길을 막아. 당장 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 여러분, 방금 보신 이 장면. 정말 천불이 나지 않으십니까? 5년을 헌신한 며느리를 거지 취급하며 빗속에 던져버린 시댁 식구들. 그들이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이 기막힌 사연 끝까지 보시면 가슴속 응어리가 뻥 뚫리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지숙이 같은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숙이의 피눈물 나는 복수고 지금 시작합니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인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내팽개쳐졌다. 지숙이었다. 10년 전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 하나만 믿고 이 집안의 문턱을 넘었던 그녀였다. 당시 그녀는 명문대 의대를 휴학하고 남편 민석의 사법고시 뒷바라지를 위해 식당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헌신의 대가는 젖은 걸레보다 못한 취급이었다. 지숙의 무릎에서는 시뻘건 피가 배어 나와 빗물과 섞여 바닥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대문 앞에 선 시어머니 박 여사의 눈에는 자비라곤 없었다. 박 여사는 지숙의 얼굴을 향해 하얀 종이 뭉치를 집어 던졌다. 빗물에 젖어 얼굴에 착 달라붙는 그것은 이혼 서류였다. 종이는 빗물에 젖어 무거웠고 그 무게만큼이나 지숙의 심장을 짓눌렀다. 어머니, 제발. 저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우리 민석 씨 아이예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예. 지숙은 흙탕물이 튀는 바닥을 기어 박 여사의 버선발을 붙잡았다. 차가운 빗줄기가 눈을 가리고 숨을 턱턱 막히게 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이었다. 손톱이 아스팔트에 긁혀 뒤집어질 듯 아파왔지만 놓지 않았다. 하지만 박 여사는 불결한 오물이 묻었다는 듯 지숙의 손을 거칠게 걷어찼다. 아이고, 저게 누굴 속이려 들어. 내 아들이 밖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뻔히 아는데 그 귀한 씨가 내 몸에 생겼을 리가 있니?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우리 집안대를 잇겠다고 수작이야. 내 친정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없는 살림에 애라도 하나 가져서 팔자 고쳐보라고. 박 여사의 입에서 나온 친정 엄마 이야기에 지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자신을 의대까지 보냈던 이제는 고인이 된 어머니였다. 그 모욕을 견디며 입술을 깨무는 지숙의 머리 위로 번쩍이는 검은 우산 하나가 드리워졌다. 지숙은 희망 섞인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남편 민석이었다. 하지만 민석의 곁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화려한 명품 코트로 몸을 감싸고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젊은 여자. 민석은 바닥에 굴욕적으로 엎드린 아내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옆에 선 여자의 젖은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지숙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뱉었다. 지숙아, 적당히 해. 너랑 나 이미 끝났잖아. 내 수준에 맞는 여자는 따로 있었어. 이번에 새로 맡게 된 건설사 회장님 막내따님이야. 너 같은 가난뱅이 며느리 때문에 우리 엄마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너랑 살면서 내가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알아? 내가 해주는 밥도, 내가 빨아주는 옷도 다 구질구질한 가난 냄새가 났다고. 민석의 말은 빗줄기보다 더 차갑게 지숙의 가슴을 후벼 팠다. 10년이었다. 고시 공부하는 남편을 위해 새벽 기도를 다니고 시어머니의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웃으며 넘겼던 세월이 5년이었다. 그녀가 번 돈으로 민석은 명품 정장을 입고 사람들을 만났고
지숙은 시장에서 산 3,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으로 사계절을 버텼다. 민석의 곁에 선 여자는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지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박 여사에게 교태를 부렸다. 어머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저런 천박한 거랑 말 섞지 마시고 들어가요. 저 감기 걸리면 우리 오빠가 속상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기 놀라겠어요. 그 말에 박 여사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졌다. 박 여사는 지숙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리듯 대문 옆에 놓여있던 낡은 보따리를 발로 뻥 차서 길가로 밀어냈다. 그 안에는 지숙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친정어머니가 유산처럼 남겨주신 낡은 녹그릇 하나가 들어있었다. 너 같은 거지는 우리 집안에 발도 붙이지 마라. 다시는 이 동네 근처에도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그땐 내 죽은 엄마 무덤까지 파헤칠 줄 알아. 쾅!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지숙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았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 홀로 남겨진 지숙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오열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고 가슴속에서는 불덩이 같은 것이 치밀어 올랐다. 배가 싸하게 아파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쥐었다. 하복부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지숙은 바닥을 긁으며 신음했다. 아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나서 우리 아기 집도 못 지켜주고. 하지만 지숙은 이대로 쓰러질 수 없었다. 여기서 죽으면 자신을 무시한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젖은 보따리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멀어지는 저택의 불빛을 향해, 아니 그 불빛 너머에 있을 악마 같은 이들을 향해 눈을 부라렸다. 눈동자에는 전에는 없던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선한 지숙은 그 빛 속에서 이미 죽었다. 지숙은 그 길로 절뚝거리며 빗속을 걸어나갔다. 발톱이 빠지고 온몸이 오한으로 떨려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어느 허름한 시장 골목의 지하 단칸방이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차마 팔지 못해 비워두었던 그 좁고 습한 공간.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으로 들어간 지숙은 수건으로 몸을 닦을 새도 없이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엉망이 된 얼굴, 찢어진 옷차림을 한 유령 같은 여자가 서 있었다. 지숙은 자신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정신 차리라고, 절대로 잊지 말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날 밤 지숙은 산통가도 같은 고통 속에서 홀로 유산을 겪었다. 화장실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지숙은 병원에 가는 대신 깨진 타일을 손으로 쥐며 다짐했다. 이 피가, 이 눈물가 반드시 그들에게 수만 배로 되돌려주겠노라고.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다만 그 고통을 가슴 깊은 곳에 화석처럼 묻어두었다. 슬픔이 차오를 때마다 그녀는 제 손등을 깨물며 버텼다. 지숙은 밤을 꼬박 새워 책상 앞에 앉았다. 사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전국 석차를 다투던 수재였고 명문의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던 인재였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선택했던 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죄였고 실수였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의학 서적들을 꺼냈다. 책장에는 민석을 위해 적어두었던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우리 여보 힘내세요. 당신은 최고의 검사가 될 거예요. 지숙은 망설임 없이 그 페이지들을 한 장 한 장 찢어 불태웠다. 나를 버린 당신들, 반드시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어. 내가 가졌던 지식, 내가 포기했던 꿈. 이제는 오직 당신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쓰겠어. 당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당신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힘을 내가 가질 거야. 지숙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 설거지와 시장 배달, 심지어 공사장 잡부일까지 하며 돈을 벌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얼굴에 그늘이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났다. 밤에는 코피를 쏟아가며 책과 씨름했다.
10년 동안 그녀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식당 구석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의학 용어를 외웠고 쪽잠을 자면서도 최신 수술 기법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에게 10년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칼날을 가는 인고의 세월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지웠고 감정을 지웠으며 오직 의사 이지숙이라는 목표만을 남겼다. 휴학했던 대학에 복학하기 위해 모은 돈을 쏟아부었고 미친 사람처럼 공부에 매진한 끝에 차석으로 졸업하며 전문의 과정을 밟았다. 마침내 10년 뒤 지숙의 손에는 의사 면허증과 함께 국내 최고 대학병원의 외과 전문의 임용장이 쥐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빗물에 젖어 구걸하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지숙은 화려하게 변신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맞춤 정장과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냉철한 카리스마가 흐르는 눈빛. 지숙은 가운을 걸치며 창밖의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어딘가에서 여전히 갑질을 하며 권세를 누리고 있을 박 여사와 검사라는 직급을 이용해 승승장구하고 있을 민석을 떠올렸다. 지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곧 만나게 되겠네요. 어머님, 당신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목숨, 이제 제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지숙의 손에 의해 돌아가기 시작했다. 추락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그녀의 잔혹하고도 정당한 복수극이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지만 그 결과물은 결코 공평하지 않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인고의 세월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허무한 몰락의 시간이었다. 한때 아나무인으로 세상을 호령하던 박 여사의 저택은 이제 예전의 광채를 잃고 빛바랜 성처럼 변해 있었다. 아들 민석이 건설사 회장의 막내딸과 재혼하며 재벌가의 일원이 된 듯 굴었으나 그것은 파멸의 시작이었다. 처가의 권력을 믿고 무리하게 뛰어든 대규모 리조트 사업은 사기극으로 드러났고 민석은 단숨에 수백억 대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금방이라도 세상을 다 줄 것 같던 새 며느리는 집안에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하자마자 민석의 남은 비상금과 폐물을 챙겨 이름도 모를 외국으로 자취를 감췄다. 박 여사는 그 충격으로 거실 한복판에서 쓰러졌다.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평생 남을 괴롭히며 쌓아온 도끼가 화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거동조차 힘겨워진 박 여사는 매일같이 퀴퀴한 냄새가 나는 침대에 누워 아들 민석을 향해 저주 섞인 신세 한탄을 내뱉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그 가난뱅이 지숙이 내쫓을 때 재수가 옴붙은 게 분명해. 그년이 우리 집안에 저주를 퍼붓고 나간 거라고. 민석 역시 폐인이나 다름없었다. 검사라는 직급은 비리에 연루되어 파면당한 지 오래였고 이제는 술병 없이는 밤을 지새우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였다. 그는 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피해 골방에서 소주를 들이켜며 10년 전 빗속으로 사라진 지숙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그때 지숙이를 그냥 부려먹었어야 했는데 하는 이기적인 후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안색이 흑빛이었던 박 여사가 식사 도중 검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하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민석은 사색이 되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지역에서 가장 크다는 성모대학병원 응급실로 질주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낼게요. 제발요. 응급실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민석은 예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지나가는 인턴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구걸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참혹했다. 간암 말기에 급성 간부전 그리고 담도 폐쇄까지 겹쳐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든 위독한 상태였다. 하지만 병원 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이 5%도 안 돼요.
자칫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다들 난색을 표하시네요. 민석은 미친 사람처럼 병원 복도를 뛰어다녔다. 그때 응급실 치프 레지던트가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수술 딱 한 사람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오늘 우리 병원 외과 과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그분 말이야. 세계적인 간 이식권이자 밑에서 수석으로 계시다가 오셨다던데. 민석은 앞뒤 가릴 것 없이 병원장실로 들이닥쳤다. 원장님, 그 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전해주세요. 병원장은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인터폰을 들었다. 이 과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1번 VIP 수술실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 차트 바로 전송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막이 흐르는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단호한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관의 발소리처럼 민석의 심장을 조여왔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얀 의사가운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한 여의사. 그녀의 뒤로는 67명의 레지던트와 간호사들이 병풍처럼 어미 있게 따라오고 있었다. 눈부신 복도 조명 아래 서서히 드러난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민석은 들고 있던 소주 냄새 나는 생수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지수가. 민석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민석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 손에 든 태블릿 PC 속 차트만을 응시하며 걸어왔다. 10년 전 빗물과 흙탕물에 범벅이 되어 대문 앞을 기어다니던 그 비참한 여자가 아니었다. 묶어올린 긴 머리, 지적인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서늘한 눈동자,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이지숙 과장이 그곳에 서 있었다. 지숙은 민석의 바로 앞까지 걸어와 멈춰섰다. 민석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가운을 잡으려 했다. 지숙아, 너 정말 지숙이 맞아? 어떻게 내가 의사가? 지숙은 민석이 닿기도 전에 차갑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간호사에게 무심하게 던졌다. 보호자 통제하세요. 수술 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자, 술 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밖으로 내보내세요. 지수가, 나야 민석이, 너를 기다렸어. 우리 엄마 좀 살려줘. 민석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처절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지숙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박 여사가 누워있는 VIP 격리실로 들어갔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던 박 여사가 인기척에 겨우 눈을 떴다. 그녀의 흐릿한 시야 속에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의 형상이 비쳤다. 박 여사는 지옥에서 온 사자를 본 듯 동공이 확장되었다. 10년 전 자신이 빗속으로 던져버렸던 그 며느리였다. 지숙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박 여사의 상태를 살피더니 이내 허리를 숙여 박 여사의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댔다. 주변 의료진에게는 보이지 않는 오직 박 여사만이 볼 수 있는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지숙의 입가에 피어올랐다. 어머님, 저 기억하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는 그저 꺽꺽거리는 기괴한 소리만 새어나왔다. 지숙은 박 여사의 주름진 손등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쳤다. 거지는 발도 붙이지 말라던 이 고귀한 집안의 사모님이 지금은 제 손가락 끝 하나에 목숨을 구걸하고 계시네요. 어때요, 기분이? 당신이 내쫓았던 그 거지가 지금은 당신의 신이 되었는데. 지숙의 목소리는 낮고 우아했지만 박 여사에게는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게 심장을 파고들었다. 박 여사의 눈에서 공포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지숙은 그 눈물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걱정 마세요. 쉽게 죽게 두지 않을 거니까. 당신이 저지른 죄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해드려야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머님. 제 수술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숙은 차갑게 몸을 일으켜 수술실 향해 걸어나갔다. 등 뒤로 들리는 박 여사의 거친 호흡 소리가 마치 지숙에게는 승전가처럼 들렸다. 10년 전 빗속에서 맹세했던 복수의 시간이 이제야 비로소 그 화려한 막을 올리고 있었다. 수술실 내부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겁고 차가웠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심박동 모니터의 B- 소리만이 이곳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임을 날카롭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수술대 위에 무력하게 누워있는 박 여사는 전신마취 유도제가 투입되기 직전까지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무영등의 강렬한 빛이 눈을 찔러왔지만 그녀는 감을 수 없었다. 그 빛 사이로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지숙의 눈매가 보였기 때문이다. 마스크에 가려 입가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숙의 눈은 분명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자비로운 의사의 미소가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서늘한 여유였다. 마취 시작합니다. 환자분, 이제 편안해지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요. 지숙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끝으로 박 여사의 의식은 깊은 암흑 속으로 침잠했다. 박 여사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지숙은 손을 뻗어 메스를 건네받았다. 10년 전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호통에 바닥을 기며 손등이 짓밟히던 그 나약한 지숙의 손에는 이제 박 여사의 생사를 단숨에 결정지을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쥐어져 있었다. 지숙은 메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당장이라도 이 칼날로 지난 10년의 한을 풀고 싶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죽음은 너무나도 쉬운 도피처였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수술실 밖 복도의 낡은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던 민석은 초조함에 손톱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술기운이 서서히 가시면서 몰려오는 현실은 지독하게도 차가웠다. 10년 전 빗속에서 비참하게 쫓겨났던 지숙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외과 과장 이지숙. 그녀가 자신의 사법고시 뒷바라지를 위해 식당 설거지를 하며 포기했던 그 의학 공부가 이제는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는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민석의 숨통을 조여왔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육중한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숙이 걸어 나왔다. 수술복에는 붉은 혈흔이 점점이 튀어 있었고 그녀의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민석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지숙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숙아, 아니, 이 과장님, 우리 어머니는? 수술은 어떻게 됐어? 살 수 있는 거지? 지숙은 피 묻은 라텍스 장갑을 한쪽씩 천천히 벗으며 민석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민석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예전에는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듯 사랑과 신뢰로 반짝이던 그 눈동자가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마치 시체를 해부하는 냉정한 해부학자의 눈처럼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야. 운이 좋으시네, 어머님은. 내가 살렸거든.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살려놓았어.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다. 다리가 풀려 후들거리는 그를 보며 지숙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친 기색도 없이 민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런데 민석아, 오해하지 마. 내가 어머님을 살린 건 용서해서가 아니야. 착각하지 말란 뜻이야. 죽음은 너무 쉬운 거잖아. 그냥 눈 감으면 끝이니까. 나는 말이야,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그 모욕적인 짓들을 내 뱃속에서 채 피지도 못하고 사라진 우리 아기의 억울함을 살아있는 육신으로 하나하나 다 돌려받는 걸 지켜보게 하려고 살린 거야. 지숙은 민석의 구겨진 셔츠 깃을 정리해주는 척하며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민석은 그녀에게서 풍기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섬뜩한 살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너 그동안 내가 어디서 죽어 자빠진 줄 알았지? 아니,
나는 매일 밤 너희 집 대문 앞에서 흙탕물 마시며 울던 그 밤을 복기하며 살았어. 내 뱃속에서 사라진 아이가 내는 환청 같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고시 공부보다 더 독하게 의학 서적을 씹어 삼켰다고. 이제 어머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질 거야. 면회는 하루에 딱 한 번뿐이야. 가서 똑똑히 전해드려. 이제부터가 진짜 이지숙식 치료의 시작이라고. 지숙은 얼빠진 표정으로 굳어버린 민석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복도를 가로질러 갔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구두 소리는 마치 승전고처럼 웅장했다. 민석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뒤늦게 소리쳤다. 지수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보상할게.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지숙은 멈추지 않았다. 보상은 입술 끝으로 뱉는 사과가 아니라 뼈가 깎이는 고통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박 여사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머리맡에 서 있는 지숙을 발견했다. 박 여사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에 삽입된 호흡관 때문에 컥컥거리는 기괴한 신음만 내뱉었다. 지숙은 주변 간호사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의사처럼 보일 정도로 상냥하게 웃으며 박 여사의 이불을 매만져 주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제가 담당 의사 이지숙이에요. 걱정 마세요. 수술이 아주 잘 돼서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제가 아주 정성껏, 아주 특별하게 간호해 드릴 테니까요. 아들 민석 씨도 밖에서 눈물 흘리며 기다리고 있답니다. 간호사들이 수치를 체크하고 자리를 비우자 지숙의 표정은 순식간에 가면을 벗듯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는 박 여사의 링거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기며 낮게 의조렸다. 그리고는 박 여사의 앙상한 손등을 꽉 쥐었다. 너무 세게 쥐어 박 여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지숙은 손을 떼지 않았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10년 전 그 빗속에서 제가 어머니 버선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 때 어머니가 제 손을 구두굽으로 짓밟으셨죠? 그때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는데 빗소리 때문에 안 들리셨나 봐요. 어때요? 지금 제 손길은 좀 따뜻한가요? 의사가 된 제 손이 어머님 목숨을 살리기도 하지만 언제든 다른 걸 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박 여사의 눈에서 공포와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 왈칵 쏟아져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살려달라는 듯 혹은 미안하다는 듯 눈을 필사적으로 깜빡였지만 지숙의 가슴은 이미 얼음장 같았다. 살려달라고 빌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더 비참해졌을 때 써먹어야 하니까. 이제부터 어머님이 하셔야 할 일은 참회가 아니라 제가 준비한 이 잔혹한 무대에서 끝까지 관객으로 남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당신들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인 그 전원주택, 그거 어제부로 압류 절차 들어갔어요. 민석이가 내 도장 도용해서 사채 끌어쓴 거, 내가 채권자들 만나서 다 해결해주는 대신 그 집 명의를 제 앞으로 가져왔거든요. 이제 퇴원하셔도 갈 곳 없으실 거예요. 박 여사의 동공이 격하게 흔들렸다. 집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은 그녀의 생명줄을 끊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모니터의 혈압 수치가 요동치며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지숙은 당황하지 않고 아주 여유롭게 비상벨을 눌렀다.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들어오는 소란 속에서도 지숙은 박 여사의 눈을 떼지 않으며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났어. 어머니. 지숙은 몰려드는 인턴들에게 차분하게 지시를 내리며 중환자실을 나섰다. 등 뒤로 들리는 박 여사의 거친 호흡소리와 기계음은 지숙에게 그 어떤 교향곡보다 달콤하게 들렸다. 병원이라는 폐쇄된 공간, 그리고 의사와 환자라는 절대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10년 전 빗속의 소녀는 이제 완벽한 복수의 여신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박 여사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지숙의 복수는 병원이라는 거대한 체계 안에서 더욱 정교하고 서늘하게 진행되었다.
이제 박 여사는 죽음의 문턱에서는 겨우 돌아왔지만 대신 침대 위라는 사방이 하얀 벽뿐인 좁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지숙은 담당 의사라는 절대적인 권한을 10분 활용해 박 여사의 병실을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환자의 안정이 최우선이며 외부 세균 유입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학적 명목하에 아들 민석의 출입조차 하루 10분으로 엄격히 제한했고 박 여사가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TV와 신문마저 모두 치워버렸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오후 지숙은 마지막 회진을 핑계로 박 여사의 VIP 병실을 찾았다. 병실 안에는 지숙이 특별히 선별하여 고용한 간병인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간병인은 지숙에게 일반적인 보수의 3배가 넘는 수당을 받는 대신 박 여사가 잠시라도 편히 눈을 붙이지 못하도록 24시간 내내 옆에서 그릇을 달그락거리거나 박 여사가 갖도록 싫어하던 가난한 사람들의 신세 한탄을 들려주는 등 교묘하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인물이었다. 어머님, 오늘은 안색이 좀 좋아 보이시네요. 하지만 검사 수치는 여전히 불안정해요. 아마 마음속에 쌓인 독이 너무 많아서 세포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모양이에요. 지숙은 간병인에게 눈짓을 보내 밖으로 내보낸 뒤 침대 옆 가죽 의자에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 창밖으로 내리쬐는 붉은 석양이 지숙의 하얀 가운을 피처럼 물들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늘진 심해처럼 깊고 어두웠다. 박 여사는 이제 겨우 호흡관을 떼고 의식을 또렷이 회복했지만 오랜 투병과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쉰 목소리만 겨우 내뱉을 뿐이었다. 지수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집만은. 우리 민석이 그 집 없으면 정말 죽는다. 내 아들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니. 응? 박 여사는 파들파들 떨리는 손을 뻗어 지숙의 빳빳하게 다려진 가운 소매를 잡으려 애썼다. 10년 전 지숙이 빗물 섞인 흙탕물 바닥에서 박 여사의 발을 붙잡고 빌 때보다 훨씬 더 무력하고 비참한 손길이었다. 지숙은 그 손을 가차없이 쳐내며 가운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손등을 가볍게 쓸었다. 어머님, 민석이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걔는 이미 길거리에 나앉았으니까요. 어머님 수술비랑 VIP 병실료, 그리고 민석이가 그동안 사채업자들한테 넘겼던 공증 서류 뒤 제가 다 정리해줬어요. 대신 민석이가 타던 외제차며 어머님이 숨겨두셨던 명품 가방들, 그리고 그 금싸라기 갔던 전원주택까지 다 처분됐죠. 지금 민석이는 역 근처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소주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민석이가 재혼했던 그 회장님 딸은 연락 안 오던가요? 그 여자 민석이가 망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젊은 남자랑 발리로 도망갔다던데. 박 여사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베개를 적셨다.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어 길바닥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은 생사를 메스로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지숙의 가슴에는 그 어떤 미세한 동정심의 파동도 일지 않았다. 지숙아,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니. 가족? 지숙이 낮게 움쪼리며 실소했다. 어머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니 참 슬프네요. 10년 전 그 빗속에서 제 뱃속에 아이가 죽어갈 때 어머니는 제 가족이었나요? 제 친정 엄마 무덤까지 파헤치겠다던 그 입으로 가족을 논하세요? 어머님, 저는요, 어머님이 살던 그 집, 오늘 아침부터 철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제가 뭘 지을 건지 아세요? 지숙은 가운 주머니에서 설계도 한 장을 꺼내 박 여사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요양원을 지을 거예요. 어머님이 평생 거지라고 손가락질하며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머님이 잠자던 그 안방 자리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잠을 자게 될 거란 말이죠. 어때요? 어머님 재산이 이렇게 숭고한 곳에 쓰이게 되다니
정말 보람된 일이죠? 박 여사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소리로 울부짖었다. 악마. 너는 의사가 아니라 악마야.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고. 너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마야. 박 여사의 발악에 지숙은 천천히 몸을 숙여 그녀의 핏발선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숙의 숨결이 박 여사의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악마? 아니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공들여 만든 거울일 뿐이에요. 10년 전 그날 빗속에서 제 아이를 죽이고 저를 내동댕이 칠 때 어머님이 바로 이 악마의 얼굴을 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저 10년 동안 그 얼굴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당신이 심은 저주의 씨앗이 이렇게 화려하게 복수의 꽃을 피웠는데 왜 이제 와서 악마라고 손가락질하세요? 환영하셔야죠. 지숙은 박 여사의 입가에 흐르는 침과 눈물을 직접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 손길은 소름 끼칠 정도로 부드럽고 다정했다. 걱정 마세요. 병원비는 제가 죽을 때까지 대드릴게요. 어머님은 그저 이 침대에 누워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서서히 망가져가는지,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가문과 재산이 어떻게 남의 손에 넘어가는지 똑똑히 지켜보시기만 하면 돼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게 할 거예요. 제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의사잖아요. 어머님 심장 제가 억지로라도 뛰게 만들 테니까 평생 이 병실에서 제가 주는 벌을 받으세요. 지숙은 설계도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다. 병실을 나서는 지숙의 등 뒤로 박 여사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지숙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병실 밖 복도에는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고 차가운 달빛이 지숙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병원을 나온 지숙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쥐었다. 복수는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응, 나야. 민석이 지금 어디 찜질방에 있는지 위치 확인됐어? 응, 사채업자들한테 신호 보내. 이제 슬슬 원금 회수하러 가도 된다고. 아, 그리고 민석이 앞에서 내 이름은 절대 나오지 않게 해.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더 재미있으니까. 전화를 끄는 지숙의 입가에 서린 미소는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핏빛으로 번뜩였다. 피의 대가는 피로, 눈물의 대가는 피눈물로 치러야 한다는 복수의 법칙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되고 있었다. 지숙은 엑셀을 밟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민석의 영혼마저 바스라지는 마지막 종말뿐이었다. 도시의 야경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화려했지만 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변두리에 낡은 찜질방 지하층은 지독한 악취와 절망이 고여 있었다. 한때 법의 심판대를 지키던 검사이자 재벌가의 사위로 기세등등했던 민석은 이제 때 구정물이 흐르는 찜질방 옷차림으로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과 반쯤 남은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그때 둔탁한 구두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사채업자들이었다. 이민석 씨, 이젠 정말 막다른 길인 거 본인도 잘 알지? 집도 날리고 차도 날리고 처가에서도 버림받았으니 이제 남은 건 내 몸뚱이 하나뿐인데 이거라도 팔아서 이자는 갚아야 하지 않겠어? 사내의 거친 손길이 민석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민석은 바들바들 떨며 그들의 구두 끝에 머리를 조아렸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 어머니 수술해 주신 그 대학병원 의사, 제 전처예요. 걔가 지금 돈이 엄청 많거든요. 걔한테 가서 말만 잘하면 이까지 빚 한 번에 다 갚아줄 거예요. 민석은 추하게 지숙의 이름을 팔며 목숨을 구걸했다. 한때 자신이 가난 냄새난다며 빗속으로 내쫓았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다는 사실이 비참했지만 당장 눈앞에 칼날이 더 무서웠다. 하지만 사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민석의 심장을 얼려버렸다. 그 의사 선생님? 이 과장님 말하는 거냐?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분이 이미 내 비채권 다 사들여서 우리한테 넘기셨어. 내가 가장 비참해질 때 그때 찾아가서 원금 회수하라고 말이야. 너는 지금 내가 사랑했던 여자한테 도축당하고 있는 거야, 임마. 그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듯 잔인한 깨달음이 스쳤다. 지숙이 자신을 살려둔 것, 어머니를 극적으로 수술한 것, 그리고 이 지하실까지 몰아넣은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이 지옥 끝바닥으로 밀어넣기 위한 정교하고도 우아한 설계였음을 민석은 미친 사람처럼 찜질방을 뛰쳐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VIP 병실 안 정정만이 감도는 그곳에서 박 여사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숙이 침대 맞은편에 설치해둔 대형 모니터에서는 박 여사가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그 전원주택이 거대한 포크레인 아래 무참히 부서져 나가는 영상이 소리 없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민석이 들이닥쳤다. 지수가, 이지수, 나와.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사람이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말려 죽일 수가 있어. 지숙은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창가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손에는 박 여사에게 먹일 차가운 약사발과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지숙은 광기 어린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민석을 향해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아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왔니? 생각보다 늦었네. 내가 기댈 곳이 나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까지 꼬박 사흘이 걸린 걸 보니 너도 참 미련하다, 민석아. 민석은 지숙의 무릎 아래 주저앉아 그녀의 하얀 가운 자락을 붙잡고 통곡했다. 지숙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미쳤었어.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제발, 어머니랑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예전처럼 내 뒷바라지하며 살게. 내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 나 좀 걷어줘, 응? 지숙은 민석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마치 길 잃은 유기견을 가엾게 여기는 주인의 자비로운 손길 같았으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어떤 사채업자의 칼보다 예리하게 민석의 영혼을 베었다. 민석아, 10년 전 그 빗속에서 나도 똑같이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당신 앞길 절대 막지 않을 테니 제발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그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니? 가난 냄새 난다고, 구질구질하다고 내 손을 짓밟았지? 지금 내 몸에서 나는 이 술 냄새와 구걸하는 패배자의 냄새. 이게 바로 내가 나에게 줬던 그 냄새야. 이제 어떠니? 내 살 냄새가 된 기분이? 지숙은 민석을 차갑게 밀쳐내고 침대 위에 박 여사를 가리켰다. 박 여사는 아들의 처참한 몰락을 목격하며 눈만 굴린 채 꺽꺽거리는 기괴한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지숙은 준비해온 가방 속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민석의 얼굴에 던졌다. 그것은 민석의 사법고시 시절 지숙이 손마디가 퉁퉁 붓도록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끊어준 강의 영수증과 민석의 합격을 기원하며 매일 밤 써내려갔던 낡은 일기장이었다. 이건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내가 짓밟았던 내 청춘과 내 사랑의 기록들. 이제 너는 평생 이 기록들을 보며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 똑똑히 기억하며 살아. 내 형량은 법관인 내가 아니라 의사인 내가 정했어. 평생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저주받은 육신이 되어 대소변도 못 가리는 내 어머니를 수발하며 사는 것. 그게 내가 내린 최종 판결이야. 지숙은 미련 없이 가운을 벗어 의자에 걸쳐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사로서 이 병원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복수는 완벽했고 그녀에게는 이제 피냄새 나지 않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병실 문을 나서기 전 지숙은 마지막으로 박 여사와 민석을 돌아보며 나직이 의졸였다. 아, 참. 어머님이 사시게 될 그 무료 요양원 원장은 내가 특별히 부탁해뒀어요. 어머님이 시장 바닥 사람들에게 했던 그 모욕,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게 특별 대우를 해줄 거예요. 민서가 너도 거기서 어머니 병수바라며 평생 속죄해. 지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신선한 새벽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 5년 동안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던 거대한 돌덩이가 비로소 가루가 되어 사라진 기분이었다. 지숙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내뱉었다. 엄마, 이제 정말 편히 쉬어. 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러 갈게. 지숙의 차가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동쪽 지평선 너머로 강렬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이지숙이라는 한 여자의 당당하고 화려한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병실 안에 남겨진 민석의 절규와 박여사의 신음은 떠오르는 태양빛 아래 흔적도 없이 사그라들었다. 여러분, 영상 속 지숙이처럼 공들여 키운 자식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세상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참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여러분이 겪으신 기막힌 사연이나 지숙이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가슴속 응어리 여기서 다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